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제 귀에는 오래된 장대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우편물 속 얇은 지역신문 하단, 손가락 한마디만 한 조그만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은주 문학의 집 10주년 기념 소규모 전시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담당자 이은주 관장 66.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바늘이 째깍하고 움직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던 바늘이요. 저는 정해준 68입니다. 36 해를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몇 해 전 물러났습니다. 교단을 떠난 뒤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년 글쓰기를 가르치고 틈틈이 오래된 시계를 손봅니다. 아내는 새해 전에 먼저 떠났고 딸은 39 멀리서 일하다 잠깐씩 귀국해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는 다시 떠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은퇴하고 허전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전해야지요. 빈대가 있어야 바람이 드나드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빈대로 들어온 바람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름 석자의 바람이요. 이은주.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 짧고 고르고 굳세던 목소리. 비 오는 날에 더 잘 웃던 얼굴. 그리고 서로 제일 젊고 서툴렀던 그때 우리는 하나의 편지를 놓치고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엇갈렸습니다. 신문을 천천히 접어 책상 모서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과거의 장면들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강의동 앞 소나무 냄새, 햇빛이 데웠다가 구름이 식혀버린 가을 벤치, 짧고도 길었던 마지막 눈인사. 저는 그 모든 화면을 잠깐 멈추고 지금 책상 위에 물컵을 보았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손을 뻗어 컵을 살짝 돌리니 물결이 생기고 이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이 휴대전화가 딩하고 울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비 안 오면 맑은 국물. 오늘 맑아요. 저녁에 들를게요. 문자를 보내고도 한참을 자판기 앞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늘 과거를 꺼내 마시지 않으려 조심해온 사람입니다. 젖는데 익숙해지면 감기 걸리듯 회상에도 습기가 있어 오래 들여다보면 몸이 저릿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자판기 창에 적힌 메뉴 하나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은주 문학의 집. 그 앞에서 손이 저절로 동전을 꺼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공구함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을 절반쯤 옮길 때마다 제 마음속 먼지들이 살짝살짝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지나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칼도 눈빛도 조용했지만 손끝만은 바쁠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놓친 나사 하나를 찾아 돌리려는 손. 버스를 갈아타고 2정거장쯤 더 걸었습니다. 은주 문학의 집 골목 끝의 낮은 건물, 벽은 흰빛이었고 창틀은 오래된 나무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놓인 목재 의자와 작은 화분, 그리고 첫 시절의 냄새. 종이, 잉크, 오래된 먼지의 따뜻한 냄새. 문을 밀자 작은 풍경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는데도 제 귀엔 오래된 비가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낯선 직원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저쪽이고 전시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관장님은 계십니까? 직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외근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실 거예요.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으로 읽는 속담처럼 눈으로 만지는 글귀들. 은주의 편집이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숨을 잘 아는 사람의 배치. 가까이에 작은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19의 우리에게 그때 당신이 몰랐을 문장들. 문장을 집어 올리듯 한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람은 헤어질 때 2번 떠난다. 실제로 떠나고 떠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한 번 더. 저는 곁눈으로 유리문을 보았습니다. 바깥의 그림자가 움찔하고 멈췄다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혜준 씨?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음색으로 변하지 않았던 낮은 모음.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광대 아래에 작은 그늘이 자리 잡았지만 웃을 때 올라가던 눈꼬리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 씨? 이름을 부르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생각보다 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잠깐이 길었습니다. 풍경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전에 손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한 발 가까이 와서 제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젖지 않은 비가 손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 우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전히 차분하시네요, 혜준 씨. 여전히 웃으실 때 눈이 먼저 웃네요, 은주 씨. 그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살짝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40년 걸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그 순간 제 안에 오래 묵힌 이야기가 불에처럼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웃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왔는지를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지금의 저부터가 아니라 그때의 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20살에 당신 앞에서 글을 더듬던, 24세 떠났던, 38배 다시 쓰려다 실패했던 68배 저입니다. 그 사이 저는 교단에서 아이들의 문장을 주워 올렸고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은 식탁에 숟가락을 한 개만 올려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내리고 찻잔 2개를 가져와 제 앞에 하나를 밀었습니다. 이 집은요, 과거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고 이유를 정리하는 곳이에요. 사람들 사연을 들여놓고 한 장씩 접어 서랍에 모셔둡니다. 언젠가 꺼내볼 때 주름이 덜 생기라고.
오늘 혜준 씨 이야기도 그 서랍에 같이 넣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넣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 그 편지 정말 보냈습니까? 찻잔의 김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주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부터 하시네요. 40년을 돌아서 왔으니까요.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씩 줄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짧게 끄덕였습니다. 네, 보냈어요. 단 한 번 제대로. 그런데 당신은 답하지 않았지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조용히 낮게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중 한쪽의 시간이 중간에서 잃어버린 거네요. 은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잔을 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오늘만큼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저는 기꺼이 찾겠습니다. 그렇게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균열을 내는 사람 대신 균열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은주 문학의 집 안쪽 전시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소책자들과 필사본, 지역 시인들의 엽서, 대학 동아리 시절 사진 몇 장, 그 사이사이를 채운 짧은 설명문. 은주는 설명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 문장들 저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들고 와서 내어놓은 사연들에서 빌려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에 와서 울고 갔고 누군가는 웃고 갔지요.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돌아갑니다. 오늘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요? 그러게요. 오늘은 묻는 사람으로 남아도 되겠어요. 우리는 유리창 가까운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깥으로 초록빛 가로수 줄기가 보였고 골목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 비가 오면 물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유리문 위쪽 풍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건드리면 소리를 낼 것 같았지만 오늘은 얌전했습니다. 혜준 씨, 그때 왜 떠났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떠나기 전에 편지를 받았어야 했고 떠난 뒤에도 한 번쯤 돌아봤어야 했는데 왜 그게 모두 빠졌는지 지금은 이유를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았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이 사랑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현실적이라고요. 당신의 아버님 말씀, 제 집안 사정, 장래 같은 것들,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대신 떠났지요. 떠나면 덜 비겁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비겁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지도 크게 끄덕이지도 않고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기다릴까봐 더 무서웠죠. 기다리면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오래가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깨닫죠. 자존심은 결국 나를 작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의 틀린 계산을 소리내어 덧셈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장부처럼 칸을 나눠 40년치의 빈칸을 채우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풍경이 짧게 울렸습니다. 은주가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가 제게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혜준 씨, 지금은 혼자시죠? 네.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듯 해서요. 그 사람의 물컵을 치우기가 어렵더군요. 비우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은주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오랜 시간 돌보던 엄마가 작년에 떠나셨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일정을 대신 사는 사람이었죠. 밥을 미리 하고 잠자리를 펴고 약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 내 일정을 나중에야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 일정을 살고 싶어요. 그녀가 말할 때 저는 자주 문장 끝을 따라 읽는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은주는 말을 모서리 없이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덜 났고 그래서 때로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오신 건가요? 단지 이름을 확인하러? 이름을 확인하러 온 건 아침이고 지금은 시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간을요? 네. 우리 둘의 시계가 각각 멈춘 곳이 어딘지 제가 맞춰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문장은 시간을 맞추는 기술이다. 오늘은 그 말을 제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국어 선생님이네요. 선생님은요, 여전히 문장을 잘 배치하시고요. 배치는요, 결국 사람이에요. 누굴 가까이 두고 누굴 조금 떨어뜨려 두느냐. 그게 전시든 사랑이든 같습니다. 잠깐 제 주머니 속 전화가 떨렸습니다. 하영 아버지, 저녁 7시에 뵐게요. 미역국 끓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지웠습니다. 은주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 재빨리, 그러나 숨기려는 모양은 아니게. 딸이군요. 네. 세상에서 제일 단정한 잔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제대로만 하세요. 좋은 잔소리네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은주는 찻잔을 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혜준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서둘러 말하면 한 문장이 2개가 되거든요. 내일 오전은 어때요? 이 전시 설명문 마지막 줄 같이 고쳐주실래요? 1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녀가 작은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가 말하자 그녀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 정각에 풍경 소리 한번 울리고 그때 들어오세요. 네.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공기가 맑았습니다. 바람이 턱을 스치고 지나가 그제야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겨진 빈칸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들어갈 말, 자리, 사람의 자리,
시간의 자리, 말의 자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자리 앉는 것일까? 저녁에 딸이 와서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국그릇 2개, 밥공기 2개, 젓가락이 가지런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밥이 덜 외롭네요. 그러게. 내일은요? 저는 잠깐 멈추었다가 가능한 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약속이 하나 있어? 누구랑요? 오래된 이름과. 아버지답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밥 공기에 미역을 더 얹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대로만 하세요. 밤이 깊자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싸구려 기숙사 벽에 걸려 있던 것을 모양만 비슷하게 다시 구해온 시계. 뒷판을 열어보니 나사 하나가 아주 느슨했습니다.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조였습니다. 째깍, 째깍.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풍경 울리는 소리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일 10시 정각. 풍경 한 번. 문이 열리고 그 사이에 들어갈 한 문장을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은 밤 저는 조용히 결론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점 하나를 찍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그 문장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맞춰보기로. 다음 날 약속한 오전 10시. 문을 열자 풍경이 한 번 울렸습니다. 정각이었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에 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원고 묶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 문장 고쳐주신다면서요. 일단 읽어봅시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은주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혜준 씨, 이 문장 우리 이야기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써준 시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이 냄새도 그대로예요. 저도요. 그 시가 제게는 시절을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벽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늘 당신이 나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똑같이 어렸던 거죠.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골목의 공기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작이라기보다 다시 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진 줄은 다시 묶을 수 있지만 매듭이 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매듭까지 좋아질 나이가 됐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웃더니 그 말 예전 같았으면 시로 썼을 텐데요. 이젠 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도서관을 정리하며 서로의 현재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복을 크게 느끼기보다 덜 외롭다는 게 고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든 사랑 아닐까요? 며칠 뒤 딸 하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좀 달라요. 그래? 좋아 보여요. 혹시 누가 생겼어요? 저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긴 건 아니고 다시 만났지? 다시? 오래된 사람. 40년 전 인연.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후회돼요? 후회보다는 아깝더라. 너무 늦게 온 시간들이. 하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행복하면 된 거예요. 행복이라기보단 조금 덜 외로운 겁니다. 그날 저녁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서관 이전 통보가 왔어요. 이달 말까지 비워야 한대요. 왜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네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이젠 싸우는 일에 체력이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공책을 꺼내 썼습니다.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버팀이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버텨주는 일. 다음 날 저는 시청 민원 창구에 갔습니다. 도서관 이전 민원을 대신 알아보려 했지만 담당자는 냉담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 연세에 왜 그런 일을 대신 하세요? 그 연세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연세에 이제야 사람을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 집으로 돌아오니 은주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혜준 씨, 굳이 오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부담이에요. 잠시 후에 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노트를 덮고 내일 아침엔 꼭 직접 가서 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였습니다. 제 등줄기를 따라 조용히 스며드는 빗방울이 오래된 기억을 복사하듯 피부 위에 겹쳐졌습니다. 우산을 들고 골목을 건너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버텨봅시다라고 말하자. 은주 문학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유리문 안쪽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류철을 들고 벽면을 찍고 있었고 붉은 줄의 임시 표식이 창틀에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촬영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은주가 나왔습니다. 입술에 피가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혜준 씨, 오늘은 돌아가 주시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냥 절차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뒤편에서 플래시가 번쩍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낮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역문화공간 이전 논란, 고령 운영자의 단독 소유 구조. 그 말에 고령이라는 음절이 제 귀에 작게 박혔습니다. 고령. 나이를 정확히 가리키는 단어는
때로는 설명이 아니라 굴레처럼 들립니다. 은주 씨, 밖에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섰습니다. 은주가 작은 우산을 열어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우산 아래로 들어가자 우리 어깨가 아주 약간 맞닿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제 선을 먼저 세우고 싶어요. 선을 세운다는 건 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섞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대신 싸워주는 순간 저는 또 누군가의 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럼 같이 서 있는 건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같이 서 있는 것. 그녀는 우산의 손잡이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때 골목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딸 하영이었습니다. 회색 레인코트를 걸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무슨 기사? 하영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신문 온라인판 칼럼 코너에 익숙한 필명이 보였습니다. 박철수?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작은 진실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회는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공공의 이익을 침범하지는 않는가? 제 머릿속에 전등이 하나 탁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하영의 폰을 내리고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카메라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박철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눈이 마주치자 애써 웃으며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반갑다는 몸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칼날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아는 분이에요? 대학 동기야? 그럼 왜 이런 글을? 글은 늘 사람보다 먼저 날아가니까? 제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은주를 보았습니다. 관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하영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미움받거나 오해받는 걸 보는 게 싫어요. 그게 누구든. 은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워하는 건 상황이에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하영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하영아, 잠깐만 기다려줘라. 그리고 박철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조금 굵어졌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연필점처럼 떨어졌습니다. 철수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과장이 있지? 제목이 좀 샜나? 너 언제부터 이렇게 썼냐?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 공공은 공공이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나도 내가 누군가와 재회한 게 반갑지. 근데 말이야, 그게 기사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실을 건데? 그건 너희 둘이 풀어야지. 나는 여기에 논란을 쓰는 거고. 그의 말은 정확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철수야,
너 예전에 말했지? 말이 늦으면 오해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고 했지? 근데 너 오늘은 내 말이 제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오해가 더 정확해졌어? 칼날처럼. 그는 입술을 말아 물었습니다. 감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 일도 일이야. 알겠다. 내 일 하는 거 막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내 일 하게만 해라. 제가 돌아서는데 철수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혜준아, 노년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안다. 다만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책임을 흐리게 하면 그때부터 그리 필요해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더 깊게 숙이고 다시 두 사람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은주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문장이 문제인 날입니다. 오늘은 쉬어요. 혜준 씨도 저도. 그 순간 도서관 안에서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표식 테이프가 떨어졌는지 벽지가 함께 찢어지며 글씨 하나가 쭉 긁혀 나갔습니다. 19의 우리에게 중 우리라는 단어의 오른쪽 획이 날아갔습니다. 우와 리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누군가 죄송합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흰색의 빈 부분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그 빈 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버린 우리 그 단어 하나가 40년의 간극을 한 번에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이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우산을 넣고 현관에 서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종류라면 그 설명은 아버지가 하셔야 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안다. 오늘 기사 저는 다르게 읽었어요. 아버지가 설명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써버린 이야기. 맞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쓰세요. 그분에게도 주변에게도. 하영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이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잠깐 울렸습니다. 말이 남긴 울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은주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시죠. 내일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문자를 읽는데 몇 초가 걸렸고 지우는 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오래전 메모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뒤에 끼워둔 누렇게 바랜 작은 종이.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저는 계속 시간을 맞췄어요. 틀어지면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그게 사랑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문장을 더듬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메모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철수였습니다. 혜준아, 글 내렸다. 표현이 과했다. 항의가 들어왔고 나도 생각이 짧았다. 고맙다. 근데 한 가지. 혹시 옛날에 너네 둘 사이 편지 사건 있었지? 은주가 보냈다는데 네가 못 받았다는 그거. 그렇다. 너희 동아리 우편 담당 기억나냐?
학생의 사무실 같이 쓰던 그 방. 대충. 오늘 취재하다가 그 방 맡았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어. 그 친구 말로는 그해 초여름 동아리실에 우편물 분실 사건이 있었대. 행정실로 내려가는 중에 쌓아둔 걸 누가 통째로 치웠다나? 그때 내 이름 있는 봉투가 있었다고. 말이 잠깐 끊기더니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어?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때가 너희가 어긋난 시기랑 겹치지? 저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철수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아주 물리적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두 사람의 40년을 만들 수도 있구나. 늦은 밤 은주에게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얘기합시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편물 분실 이야기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전화했어요. 혜준 씨,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 비가 그치면 얘기해요.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균일해지는 것을 보니 장대비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귓속의 빗소리가 40년 전 빗소리와 겹치는 지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빗소리는 과거의 빗소리보다 더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마 내가 더 늙었기 때문이겠지요. 늙는다는 건 소리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 대신 침묵의 밀도가 가까워지는 일. 새벽 무렵 잠결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보낸 사람 은주. 그 한 줄이 제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지 말라 그 말은 나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여기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벽에 걸어둔 모조 시계가 멈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침이 12와 1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자리. 저는 일어나 초침을 한번 톡 쳐주었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재회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붙인 문장,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그 문장이 혹시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제자리라는 단어는 의자처럼 편하지만 그 의자를 놓기 위해서는 방의 구조를 바꾸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가구를 옮기고 먼지를 털고 창을 연 뒤 닫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노동을 해낼 시간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먼지가 잠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일뿐일까요? 창 밖에서 풍경이 아주 작게 울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바람을 불러왔고 바람이 빈 유리문을 흔들었겠지요.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은주 씨, 제가 내일은 오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있습니다. 그 말만 반복하면서 겨우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주는 문자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하루, 이틀, 사흘을 버텨내며 제 마음의 일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밤에 누워서 또 읽었습니다. 마치 약처럼 하루 2번씩. 도서관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 팔이 벽을 밀어 올릴 때 먼지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리문 위에 간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풍경이 끊겨 땅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짧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내 안에 무엇이 똑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준 씨 나였어요. 철수 씨 기사 제가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했어요. 도서관은 내 삶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기사로 세상에 알리면 제 손으로 끝내는 대신 남이 끝내주는 것 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비겁하죠? 아니요. 그건 살아남는 방식이었겠죠? 저는 늘 누군가가 날 대신 정리해 주길 바랐어요. 당신이 나타난 것도 어쩌면 그 정리의 신호 같았어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다시 시작하면 또 정리해야 할까봐. 그럼 나와의 일도 그렇게 정리하겠어요? 은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준 씨, 우리 너무 늦었어요. 사람은 사랑보다 시간에게 먼저 잡혀요. 사랑이 늦게 오면 시간은 벌써 닫혀 있더라고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건너 숨소리만 길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이 울음인지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무엇이요? 그 문장요.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거라고. 아마 전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가 조용해요. 그 자리에 제가 갈 수는 없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는 저를 닮았어요. 혜준 씨는 당신 자리를 찾으셔야죠.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방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바로 제 자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어둠이 제 곁을 지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혜준아, 은주씨 지방 내려갔다. 친척이 있는 마을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무 집요하게 쫓지 마. 사람 나이 먹으면 그 집요함이 사랑이 아니라 고집으로 보이거든. 나도 알아. 이번엔 쫓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다리진 않아도 자리는 비워둘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겠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편지 하나 더 있더라. 도서관 철거 전에 발견된 상자에서 나왔다고. 그는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겉면에는 핏줄게 적힌 글씨. 정혜준에게 너무 늦게 올지도 모를 편지. 봉투는 눅눅했고 구석이 조금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의 나였어요. 그래서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을 다시 떠올리는 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봉투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 도서관 있었던 자리 맞죠? 네, 있었습니다. 참 아쉬워요. 좋은 냄새 나는 곳이었는데. 맞아요. 종이 냄새요. 이제 뭐가 들어설까요? 글쎄요, 아마 또 다른 이름의 공간이겠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남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허물어진 벽 쪽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풍경의 잔해였습니다. 줄이 끊긴 채로 금속판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쩐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끝자락, 공기는 맑았지만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준아, 은주 씨 소식 들었냐? 아니, 연락 안 돼. 지방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연대. 사랑과 시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래. 언제? 오늘 오후 2시. 전북 고창. 작은 도서관 이름은 책 사이의 바람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의 들판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옆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이어폰을 꽂고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마음속에 문장 하나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이제 그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산비탈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손수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은주 작가 초청 강연 이른 시간의 조각들. 저는 강연이 끝날 즈음에 도착했습니다. 안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문틈 사이로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색 셔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 그녀는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참을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나간 뒤 은주는 조용히 탁자 위에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냥 오게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은주 씨? 나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게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알고 나서 한동안 웃었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깟 종이 한 장이 사람 인생을 40년이나 묶어둘 수 있다니.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 이미 만나야 할 만큼 만난 거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젊을 땐 사랑이 붙잡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놓아주는 일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땐 왜 떠났느냐 묻는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왜 돌아왔느냐는 질문이네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답을 해주세요. 왜 돌아오셨나요? 아직 마르지 않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그 문장을 함께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머그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자리 이제는 찾았나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이 제 자리였다는 걸.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젠 편하네요. 서로의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도서관 철거할 때 나왔어요. 당신이 고쳐준 풍경 조각이에요. 그게 아직 있었군요. 네. 줄은 끊어졌지만 소리는 남았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손에 조심스레 풍경 조각을 쥐어줬습니다. 손끝이 닿았을 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혜준 씨, 이젠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럼 다시는 못 봅니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다시 사랑이 아니라 다시 기억일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충분히 아름답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서 뒤돌아 보았습니다. 혜준 씨? 네. 우리의 시간 잃은 게 아니라 잠깐 멈춰 있었던 거죠. 오늘에서야 다시 움직였으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빛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풍경 조각이 제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와 어딘가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도 가벼운 그러나 오래 남는 울림.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제 마음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멈췄던 시계가 드디어 다시 맞춰진 것처럼. 은주를 다시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전북의 조용한 마을에서 책 사이의 바람을 새롭게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렸습니다. 이은주 전 은주 문학의집 관장, 새로운 공간 개관. 시간을 고치는 건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그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어의 모양보다 사람의 숨결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시계 공방에서 시간을 고칩니다. 오래된 시계들을 하나씩 열고 느슨해진 태엽을 다시 감습니다. 초침이 멈춘 자리마다 누군가의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멈춘 시계, 손주가 태어난 날 멈춘 탁상 시계, 그리고 그녀가 맡겼던 시계. 어느 날 낡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은주, 안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풍경 다시 울렸나요?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에 쥐고 있던 풍경 조각을 실에 매달았습니다. 달빛에 부딪히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조금 세어지자 맑은 울림이 방 안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맑고 짧고 선명한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문장,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그 제자리는 서로의 곁이 아니라 서로가 남겨둔 기억의 자리였다는 걸. 며칠 후 딸 하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달라요. 그렇니? 응. 뭔가 정리가 된 사람 얼굴 같아? 정리는 잘 모르겠지만 덜 어지럽긴 하다. 그분이랑은 연락해요? 아니. 하지만 가끔 바람이 대신 오더라.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멋있다. 늙으면 다 그런 척 하게 돼. 그래도 좋아 보여요. 그날 하영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신문기사 캡처였다. 책 사이의 바람, 한 달 만에 지역 명소로 자리 잡다. 사진 속 은주는 웃고 있었다.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주는 모습. 그 표정은 40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날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평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방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풍경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혜준 씨, 우리 이제 괜찮죠? 네, 은주 씨. 시간도 사람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풍경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번엔 조금 더 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소리의 잔향이 골목을 따라 멀리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공방 안쪽에서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의 시간도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책상에 앉아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남겼던 마지막 편지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시간을 걷고 있었다. 다만 서로 다른 속도로.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맑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40년 전의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